네, 먼저 이제 CBDC와 토큰 표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미리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CBDC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라운드 X가 이제 카카오 자회사죠.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 약간 관련돼 있는, 저도 CBDC 앞에 컨설팅해서 자문위원이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이 되게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여기 이제 금융권 이제 계신 분들 계신데, 워낙 보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컨설팅 자문위원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중간중간에 거의 뜨문뜨문 이제 공유받고 약간 피드백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팝콘각이었죠.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양쪽파 3파전이긴 했는데, 주로 이제 메인이 이제 라인 네이버 쪽 그룹하고 카카오 그룹, 그러니까 SK에서 세 그룹이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 선정은 카카오 쪽 있는 그라운드 X 선정이 됐고요. 사실은 약간 피드백이 많았죠. 사실은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컨설팅 때는 라인이 참여하기도 했었고, 네이버 라인이 사실은 다른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는 경험이 많아서 컨설팅 할 때는 많이 관여한 거 맞거든요. 네이버 라인 쪽. 그런데도 이제 실제 본 게임, 물론 이제 CBDC가 우리나라는 연구과제로 나왔어요. 49억 정도 연구과제로 나왔는데 선택은 그라운드 X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게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약간 뭐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카카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그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카카오 그라운드 X가 메인이었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쨌든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거긴 한데, 결론은 우리나라는 카카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제가 CBDC를 말씀드리고, 토큰 표준화, 그래서 ERC,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더리움 쪽인 ERC20, ERC761, ERC115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하고,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개방적 혁신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려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거, 블록체인 하면서 느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R&D 자체도 이제 대기업에서조차도 혼자 못하는구나. 개방적 혁신, 그래서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을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 그룹에서도 이렇게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을 연결할까. 에자일이 꼭 개발 방법론, 개발자 관심 스크럼이나 꼭 개발자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데브옵스라고,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을 이제 에자일을 민첩하게 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잠깐 나왔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든지 이제 뭐 이제 전에 이제 하이퍼레처를 배우셨던 더커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스크럼이나 이제 그런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게 개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즈니스 데브옵스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이거는 뭐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제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기 거꾸로 가는 아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여기 이제 기존 은행 분들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은행을 안 쓸 거라는 제가 체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로블록스 게임, 이제 메타버스 오늘 주제에 관련돼 있는데, 저기 거꾸로 가는 다른 뭐 여기 보면 팬데믹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죠. 이건 기계는 배우고 있는데, 여기 아이가 거꾸로 가는데 이 아이처럼 저희 아이가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희는 로블록스를 이제 저희는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 저희 막내 아이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기존에 있던 시중은행은 안 쓸 거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냥 전혀 외국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피어투피어로 게임머니, 로복스라는 게임머니가 있죠. 그걸로 실제 보내기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제가 보면서 이 아이가 컸을 때는 분명히 기존 은행 거는 안 쓸 것 같다는 게 제가 딱 체감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채팅방에 이 걸그룹 이름을 4명 이름은 다 안다. 그럼 제가 오프라인 상이면 제가 상장을 드리는데, 상품을 드리는데, 혹시 채팅방에 약간 남겨주실래요? 이 혹시 4명 이름을 다 안다. 이제 이게 좀 저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나이대가 나오거든요. 혹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 걸그룹 이름을 다 안다? 이게 오프라인이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예, 문별 솔라 휘인 화사. 네. 지금 역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핑클인가 시스타 나이가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 되게 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처럼 각자 역량이 다 있죠. 뭐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네 명이 어우러짐이 있어요. 어우러짐을 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4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좀 네 명이 문별 솔라 휘나 어우러지는 것처럼 ABCD와 BLT에서 제가 강조했는데 ABC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 클래스를 듣고 있지만 이제 제가 어느 도메인이 됐든 간에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이런 융합적인 관점을 보셔도 될 거고 BLTS는 이제 전에 안 들었던 요즘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로우,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BLTS, 이 네 명이 어우러진 것처럼 4차 혁명은 기술의 융합,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법적인 거, 기술, 소사이어티, ESG처럼 이게 다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B2B 시대라고 얘기하면 플랫폼의 시대에서도 프로토콜에서 몇 번 강조드렸는데 좀 저희가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죠. 뭐 구글, 페이스북.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3자 자기가 참여한 만큼 자기가 참여한 만큼 리워드를 받는 프로토콜의 시대로 가고 있다. 해서 제가 프로토콜의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시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뱅크샐러드 김태현 대표가 제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코로나 전이나 그때 4년 전, 5년 전이랑 조그만 스몰 그룹에 왔었었죠. 그래서 그때 한참 하는 걸 보고 좀 이 친구 뭔가 다르다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모였던 선배들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 아닌데 좀 더 잘해줄 걸 지금 거의 몇천억씩 투자받았죠. 뱅크스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후배들 만나면 잘해줍니다. 이렇게 좀 또 자연스럽게 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이 되시면 오른쪽 하지 마시고 동반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CBDC 말씀을 하기 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큰 급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로서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컨텐츠, NFT 자산 시장의 급성. 사실 이거는 뭐 디지털 아트도 있지만 메타버스하고도 NFT가 잘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되는 이제 자산의 기술 가치가 부여된 새로운 투자 시장,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로서의 이제 NFT가 굉장히 많이 좀 곽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는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특히 NFT가 따로 놀죠.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미 중국은 이미 했고요. 뉴스가 나왔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 리브라도 이제 그때 약간 그때 스타트가 된 건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안전한 통화 가치 안정화 달러나 이제 위안화 부분이죠. 이제 결제 간편화 근본적 고민으로 이제 등장한 CBDC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사실은 중국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꼭 CBDC가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딱 명쾌하게 나왔어요. RFP 어떻게 나왔냐? 리테일 뱅킹 분산 완장 이렇게 딱 명쾌하게 나왔어요. RFP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FP는 이미 좀 공유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분산 완장에 리테일로 하겠다는 이제 결정을 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블록체인 기술 활동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권 시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기존 금융 서비스가 한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데 잘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오픈 뱅킹, 오픈 파이낸스, 마이 데이터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정말 이게 좀 보수적인 금융권에 좋다. 이제 오픈 파이낸스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금융 포트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 블록체인, 빅데이터, ABCD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트렌드 접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나 NFT라든지 현재 이제 CBDC 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약간 두 개가 CBDC가 더 강해지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가상자산,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 복합자산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 금융권 플러스 디지털 자산 플러스 마이데이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사실 이제 특근법이 시행돼서 지금은 약간 은행이 더 힘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땐 백엔드는 굉장히 좀 많이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금융 IT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가 많다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물 자산 기반의 전통 금융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MZ 세대는 기존 은행 거안 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 UI, UX가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MZ 세대한테 좀 어필하기 위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양방향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리고 금융 말고 너무 금융과 이제 마이데이터 할 때 많이 나오죠. 금융 마이데이터 플러스 유통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이렇게 융합되면 더 360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자원 관리를 확장이 될 것이고요. 은행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은행권 분들 있는데 주로 이제 스탁,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KB랑 뭐 해치랩스랑 뭐 페어링 하기도 하고 신한은행하고 팩스런드 페어링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던 이유가 먼저 커스터디 서비스 하겠다 이게 많았었는데 CBDC가 이제 연구 과제로 나오면서 리테일에 대한 분석 원점 정확하게 RFP가 나왔기 때문에 CBDC와 연동한 지갑 서비스에서 지금 많은 은행권들도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BDC에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지갑 모델에서 그러니까 월렛워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됐던 부분이 누가 이제 월릿을 가져가느냐, 뭐 네이버 라인이냐, 카카오의 그라운드X냐, 뭐 클립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카드사는 뭐 가상 자산 활용하는 카드사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 자산 또 스테이블 코인 연계한 결제 서비스 도입 시도 이건 사실은 많은 지역 화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역 화폐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약간 CBDC 부분들 카드사도 사실은 많은 지역 화폐에서 연동하는 부분에서도 관련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뭐 NFT 및 코인 생태계 어떤 메타버스를 확장해서 MZ 세대에서 약간 뭐 서비스 위한 기반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 분야별로 생태계 조성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굉장히 그로스했죠. 그래서 급부상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에서 신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많이 기존 금융권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테크핀 하는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테크핀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기존 금융권에 대한 약간 두 개가 지금 컨버전스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산과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상품, 서비스 등장으로 금융업이 경쟁 구도가 이제 변했습니다. 이건 약간 LCS 자료를 제가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리 사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변화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위에 세 개가 디지털 자산 모델이고요. 밑에가 이제 이종 산업 융합형 모델입니다. 하나씩 살펴봐드리면 디지털 자산 발행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 STO, 실키 토큰 오프닝이죠. NFT, 다양한 형태의 토큰 발행 및 거래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아까 자산 스탁 서비스 커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신의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 그리고 파생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유형의 이제 금융 상품 운영하는 파생 금융 상품 운영.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디파이 할 때도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에 있었던 영역들이 이제 약간 이제 디파이는 너무 약간 너머의 세상이 많지만 그런 약간 영역들이 레고블락 조립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종 산업 융합형 모델은 NFT와 디지털 자산의 접목으로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창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자산을 상품화해서 거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통적 비금융 산업에 대해서 것도 뭐 인증 기반의 약간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여러분들 게임이 아닙니다. 비욘드 게임, 투어드, 이코노미 시스템, 경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너무 게임 아니야 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스토리텔링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스토리 리빙, 스토리 두잉의 시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메타버스가 되면서 약간 저는 스토리 리빙, 스토리 두잉의 시대 그런 게 좀 더 강화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메타버스는 제가 또 한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융합은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연계 모델이든 여러 가지 아까 마이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융합되는 부분, 디지털 트윈, 뭐 O2O라든지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융합되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활용, 이종산업 융합형 모델인데 이거는 뭐 모든 영역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에서 이런 전체적인 이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고객 니즈라는 자산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모델이라든지 이종 산업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저희가 공유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각각 영역이 있었어요. 뭐 금융권에서부터 아니면 서비스, 뭐 국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다 확장이 될 겁니다. 이런 특히 여기 금융에 대한 게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마치 이렇게 메타버스로 스토리 두잉, 리빙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CBDC에 대한 도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SEC나 이제 미국 연방위원회에서도 지금 디지털 달러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 과제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확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워낙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편 결제, 간편 뭐 페이먼트나 그런 인증 너무 발달돼 있어서 사실 한국은행은 더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게 있는데 아직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이미 다 CBDC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중앙은행의 80%가 디지털 화폐 도입 연구 진행도 하고 있고 올해 한국은행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많은 팝콘 가게 많죠. 뭐 CBDC도 시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 DID로 돼 있는 LG하고 라임슈큐어가 수주한 것도 하고 재밌게도 마이데이터도 내년으로 넘어가죠. 내년 초에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100건을 두고 각국에서 주도권을 놓칠까 이제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CBDC는 법화에 대한 지비 용시를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뭐 조세 쪽 관련 우리나라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상자산 이런 게 사실은 약간 좀 다르긴 하죠. 특근법은 그들은 이제 규제를 하면서 또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해서 저도 이제 조세 쪽 관련돼서 저도 연구 과제를 또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CBDC가 단지 그냥 지금은 약간 연구 과제처럼 있지만 이게 좀 확장이 될 거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은 뭐 현금 캐시리스 하는 거죠. 현금 선이 감소하고 디지털 월렛이 대세, 금융의 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각 뭐 카드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핀테크 이제 오픈 뱅킹 API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핀테크라든지 뭐 스마트 점포,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이제 촉발된 언택트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고, 지폐, 동전 등 물리 형태에서 네트워크에서 가능할 수 있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디지털 지갑, 그래서 이런 월드페이라는 얘기 나와 있지만,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는데 모바일 커머스 이후로 머신 커머스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차 안에 DID와 지갑이 꼭 사람 스마트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그 안에 DID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원리까지 들어가서 뭐꼭 사람이 나와서 카드를 결제하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랑 자연스럽게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머신 커머스 부분도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나리오고, 이게 제가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많은 컨설팅 아니면 리포트에도 좀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CBDC가 지금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해서 지금 실제 연구 과제가 RFP가 돼서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 있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가상자산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상자산과 CBDC 혼동하는 시장의 시기가 잘못됐는데, CBDC는 중앙에 인정한 법정 화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재밌는 건 두 가지, 저는 이제 관점이 이제 컨버센스 되고 있는데, 일단 CBDC만 보면 법정화폐는 법어성이 있고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 화폐 교환할 수 있는 건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이 디지털화되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CBDC에 대한 부분들의 이게 유명한 플라워죠. 이게 뭐 보안도 접근 가능할 수 있고, 전자식 형태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냐, 토큰 형태냐, 이런 것 따라서 이제 각각의 공통적인 걸 있어서 이제 CBDC가 어떤 뭐 소액 결정형 단위 원장에 대한 CBDC냐, 분산 원장 방식의 소액 결정이냐, 분산 원장의 결액 결정,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어. 이 부분에서 어느 영역이 속하는지에 따라서 유명한 그 CBDC 플라워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CBDC의 농이 배경 부분하고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CBDC 기존 예치금에 대한 부분, CBDC에 대한 부분이 이제 리테일 CBDC냐 홀이냐,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소액 결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이용하는 거고요. 소액 결제는, 거액 결제는 금융기관들만 이용 가능하다. 그 두 개의 이용 주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이냐 홀이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소액 결제냐 거액 결제냐 차이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CBDC를 꼭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분산 원장 기술 발전이 됐죠. DLT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CBDC는 약간 분산 원장으로 써라고 이제 RFP 나오긴 했는데, 이제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원장을 안 쓰기도 하고 약간 이제 복잡한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자 지급이라든지 뭐 요금, 현금, 은행 예금 수요 조절하는 기능, 뭐 경제 주체별,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자동으로 준다든지, 사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쓰는 것처럼 이게 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아까 뭐 간접 방식에 대한 CBDC가 있습니다. 투티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해요. 시중은행은 고객 접점에서 CBDC 예금,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금융 서비스 체계 리테일 쪽 관용이고요. 다이렉트 또는 직접 CBDC는 별도의 중개자 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고객 접점에서 CBDC의 발행과 예금, 결제 등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CBDC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한 모델. 이게 직접 하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존 시중은행의 역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너머의 재산이 많긴 한데, 여간에 이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요 위에 뭐 하이브리드 같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RFP가 나오긴 했습니다. 혼합형은 중개업자가 지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은행에 직접 청구하는 중과수로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중국, 스웨덴에 대한 부분들에서 현재 유사한 간접 방식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현행 금융시스템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이렉트 방식인데 약간 하이브리드에 좀 바꿨습니다. RFP에 보면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해요. CBDC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CBDC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통화 정책에 대한 파급 경로고, 자금 이동에 따른 부분입니다. 파급 효과는 긍정적하고 부정적이 있는데, 어떤 긍정과 부정이 다 섞여 있죠. 사실은 긍정적인 건 좀 더 많긴 한데, 전체적인 뭐 통화 정책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 촉진이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너무 이제 빅브라더처럼 감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될 수 있고, 뭐 민간은행과 업무가 중복돼서 민간은행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디지털 좀 어르신들이 쓰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CBDC 운영에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익명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디지털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서 약간 중국은 너무 중앙화된 형태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약간 좀 밸런스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CBDC가 이제 아직 구축이 안 됐죠. 연구가 되긴 하지만 구축이 되면 목적에 맞는 통화량 수급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 강력하고 안정된 통화 재정 정책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연간 제조 비용으로 870억 이상에 대한 종이현금이 이제 대체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심 스마트한 화폐가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내외 CBDC 교환 체계로 글로벌 물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해서, 사실 이번에 CBDC 안에도 RFP면 우리 연구가 되니까 이제 외환에 대한 부분도 많았어요. 물류할 때 수입은행, 수출은행 그때 좀 복잡 자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환에 대한 부분에서 환전 및 무역대금 지급 결제 프로세스가 안전해요. 디지털 중화폐로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국내외 지불 가능한 결제 환경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전체 CBDC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화폐가 디지털라이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토큰 표준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NFT 이제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을 공부하면 ERC20, ERC7두라나 ERC115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API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팅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직접 테스트할 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큰 흐름을 모르시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려고 토큰 표준화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워낙 여기 나오는데 NFT가 나오죠. NFT는 소유권, 희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작자 또는 원래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NFT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소유권에 대한 사실은 이전 아니면 뭐 교환권도 아니야라고 법적인 거에서 많은 사실 얼리 스테이지라고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지적 재산권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트래킹한다 보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희소성을 나타낼 수 있고, 제작자 또는 원래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유권, 블록체인 원장에 주어진 NFT에 대한 소유자의 이더리움 아이덴티티죠. 블록체인 주소를 같이 소유권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 주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함으로써 아무도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소유권 또는 출처에 대한 불변의 기록을 할 수 있다. 일단 소유권이 여기 있어, 이 주소에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은 NFT 트랜지션은 교유하며 블록체인상에서 변조할 수 없음.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은 중복된 기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소유권 희소성이고요. 지속적인 수익은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따라서 원래 제작자는 개체, 작품 등의 소유량 주기 동안 NFT 소유권이 한 당사자 다른 사람 이전되더라도 모든 판매 수익의 비율을 일정을 봤을 때 이런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 비율로
그 코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NFT 종류는 뭐 컬렉션, 에디션이 포함돼서 창작자는 개체 등 승인된 카피본의 특정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일종의 예술가의 이제 석판화가 디지털되는 거죠. 석판화가 이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석판을 낼 수 있고, 창작자, 큐레이터는 여러 NFT를 수집, 컬렉션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NFT 종류는 ERC722라는 표준의 일부가 아니라 ERC272라는 또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표준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NFT 이제 증서죠. 증서라면 이 소유권 증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됨에 불반하고 차단할 수 없다. 기록된 소유자는 한 명뿐이며 중복될 수 없다는 거죠.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참조된 대상이 원작자에게 수익 흐름이 던졌으니까 약간 증서죠. 증서 부분이 NFT로 될 수 있다.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디지털 데이터죠. 그래서 가치를 가진 모든 대체를 대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뭐 평판 포인트라든지 마일리지, 복권, 금융자산, 스테이블코인, 뭐 예술작품, 부동산 또는 건물, 실물 자산에도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토큰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데이터의 조각이다 표현해서 토큰 자체가 블록체인 원장에 좋은 데이터에 대한 조각들이 제곱들이 다 쌓여서 사실은 다 같이 원본을 이룰 수가 있는지 일단 토큰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데이터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NFT와 FT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펑저블 토큰은 뭐냐? 대체 가능한 토큰은 같은 종류의 다른 자산과 동등하게 상호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지폐를 다른 지폐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유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 많이 내요. NFT,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것은 고유성을 가져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모나리자가 여기 있죠. 모나리자는 고유하고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며 다른 여성 초상화와는 구별된 가치를 지니죠. NFT는 이제 고유한 물리적 대상 또는 데이터 자산과 연결되거나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NFT는 한 사람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FT는 소유권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며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모나리자 NFT를 가졌다고 해서 꼭 모나리자의 작가 혹은 작품의 소유자, 저작권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NFT가 약간 좀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내 지갑에 있긴 한 거죠. 사실은 이걸 디지털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파일 자체를 복사해서 갈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내 지갑에서 블록체인에서 트래킹해서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있어 라고 디지털 지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오픈C나 슈퍼레어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거기 있는 디지털 파일들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딴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안에 메타데이터 파일을 트래킹하다 보면 지갑에 있는 건 난 직접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디지털 파일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NFT 뷰어라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쇼업이에요. 내 지갑에서 난 직접 내가 진품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지적 재산권이나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TC나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가 가능한 펑저블을 하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토큰 이코노미에서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죠. 일부는 BTC와 이더리움을 토큰으로 간주하기도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된 자체 토큰 외에 디지털 자산 토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 계약이 탑재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BTC 이더리움을 네이티브 토큰이기도 하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여러분 배우고 있는 소유권의 발행, 기록 이전을 처리하는 자체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구현된 토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ERC722 하나는 EOC20 그 부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19년 10월에 이더리움 프로토콜 정의된 20만 개 ERC20 이제 가장 토큰
표준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토큰 발행은 와 했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다 압니다. 이게 ERC20 표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드스텍의 기술력이 아닌 거죠. 근데 ERC20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표준화를 보시면 됩니다. 토큰에 대한 부분들에는. 또 이제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자산되는 디지털 자산이고요. 스마트 계약은 각각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ERC20에 대한 표준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ERC20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ERC 나중에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제 설치하셔서 나중에 리믹스나 거기서 이제 개발하는 ERC20을 이제 체험하게 될 텐데, 기능은 되게 간단해요. 소스 코드 라인이 실제 표준에 대한 부분들은 한 100 몇십 라인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상속받아서 더 추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에서는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토큰 이전,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리고 계정 현재 잔액을 조회함, 잔액 조회, 밸런스하는 부분,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의 총성, 공급량을 조회하는 서플라이, 토탈 서플라이, 계정의 토큰 금액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요. 이런 기능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스마트 계약 개발자는 ERC20 사양을 프로젝트 작성 지침으로 해서 다른 기능과 EOC20 표준 기능을 자신의 스마트 계약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개발자가 자체 코드를 작성하기보다 뭐 오픈 제플린에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하는 걸 선호하고요. 스마트 계약 자체가 이렇게 입증된 라이브러리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ERC20이 이제 대체 가능한이라고 하면 여기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오는데 ERC7 둘 하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NFT에 대한 것들은 인터페이스 정의하고요. 네, ERC7 둘 하나는 최초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단 2017년도 때 이제 크립토키티라고 하죠. 이 개발자가 설계해서 이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느려질 정도로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ERC7 둘 하나 요거 썼던 이 크립토키티 개발했던 사람들이 너무 이더리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 NBA 탑샷이라고 하는 류의 NFT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플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팀이에요. 이 팀, 크립토키티를 개발했던 팀이 NBA 탑샷으로 가서 플로우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RC7라는 표준에 대한 정의 핵심 기능들은 이더리움 주소를 고유한 게 중요해요. 이런 주소를 고유한 토큰 식별자와 연결해서 자산 소유권을 이렇게 토큰 아이디하고 이더리움 주소를 해서 같이 소유권을 기록하고요. 이더리움 주소에서 다른 이더리움 주소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활성화. 그래서 이더리움 주소를 고유한 토큰 식별자, 토큰 아이디와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추가 기능은 NFT 식별자가 주어지면 해당 NFT 소유자 찾고 소유자가 주어지면 해당 소유자에게 했던데 NFT 계산 이런 부분 일단 두 개가 핵심 기능입니다. 이게 이 그림이 대표적인 크립토키티의 그림이 나온 UI예요. 그리고 이제 ERC115는 많이 요즘에 최근에 약간 쓰고 있긴 한데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ERC115의 특징은 ERC20과 ERC7라는 토큰의 이제 사양이 다른 이제 개선된 이게 약간 엔진 코인에서 약간 많이 디벨로핑 했었는데 ERC115는 단일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서 한 번에 여러 토큰을 표현해서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잡처럼 이 표준은 여러 토큰에 대해서 작업을 일괄적 배치 오퍼레이션에서 약간 가스가 비슷하죠. 요즘 가스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스스로를 가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 사용 측면에서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RC115에서 계정은 각 토큰 아이디에 대해서 고유한 잔액 토큰 수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각 토큰 아이디당 하나의 항목을 발행하고 구현한다. 그래서 NFT는 고유 무효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ERC115 방식은 여러 토큰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가스 절약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각 토큰 유형에서 새 계약을 배포하는 대신에
단일한 1115 토큰 계약이 전체 시스템 상태를 유지해서 배포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ERC20과 ERC 출도 하나가 합쳐진 게 ERC11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아주 간단한 표준화를 보게 됐고요. 토큰 발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습도 하시고 이제 그런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 오늘 약간 전체 오버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NFT를 이제 발행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ERC20을 많이 이제 워낙 많이 보셨고 이제 앞으로 경험하실 텐데요. NFT의 발행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른 것 같아요. 소유자 주소, 소유자 주소하고 토큰 아이디, 단순히 일식 증가할 수 있는 간단한 카운터를 기록해요. 소유자 주소와 토큰 아이디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JSON 형식, 자바스크립트 온 노테이션이죠. JSON 형식으로 저장된 추가 토큰 정보에 대한 링크를 포함해서 토큰과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샘플 스마트 컨트랙 랭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ERC7 하나 쪽에서 심플 콜렉티브란 ERC7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콜렉티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토큰 URL이 있는데 여기서 토큰 URL 안이 URI가 어떤 게냐 ID, 그죠? description, external URL, 이미지, name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일종의 들어있는 부분들. 약간 JSON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일종의 메타데이터거든요. 이거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토큰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토큰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것이고 소유자 주소하고 토큰 아이디를 이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코드 예제는 NFT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자 언어인 이더리움 플랫폼 솔리디티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걸 이제 계속 많이 배우실 텐데 이미 약간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코드 예제는 토큰과 스마트 계약 작성을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NFT에서 이런 메타데이터가 이런 토큰에서 같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토큰 URI가 이런 이게 URI 샘플이거든요. 이 URI 부분이 이게 메타데이터, ID, description, return URL, 이미지, 그죠? name 이런 것들에 대해서 NFT라는 것들이 NFT가 실제 구현체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ERC7 하나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약간 샘플 코드가 근데 약간 이게 이걸 구현하려면 뭔가 필요하죠. 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웹 앱에서의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가 필요하다. 뒤에 이제 상세한 자료가 이제 이건 개발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샘플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FT를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스템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프론트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 블록체인 시스템, 이게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고 이게 분산형 스토리지. 왜냐면 메타데이터가 있고 실제 파일은 어디 갔냐? 여기 IPFS로 좀씩 많이 들어보셨죠? IPFS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IPFS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웹 프론트엔드, 맨 프론트엔드 따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전자상거래 쇼핑 사이트와 유사하죠. 즉 시스템이 모든 제품의 갤러리, 개별 제품 세부 정보, 제작자 및 판매자 및 후원자, 구매자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하는 흔히 말하는 프론트엔드, 흔히 말하는 프론트엔드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암호화 지갑을 구현하는 브라우저 쪽 구성 요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오픈시나 클레이튼에서 쓰는 클레이스와 클레이 NFT, 유니버스 NFT를 이제 보시면 다 일종의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백엔드가 또 있겠죠. 웹 백엔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웹 프론트엔드를 지원하는 기존 백엔드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 포스트웨이나 MySQL 같은 게 있고요. 문서 데이터베이스, 몽고DB에 대한 저장된 제품 및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백엔드에는 크라우드,
아마존이라든지 애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할 수 있죠. 흔히 저희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죠. 여기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NFT 토큰의 이제 발급 및 기록,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는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웹 백엔드로의 백엔드. 그러니까 여기가 백엔드, 웹 백엔드라면 이거 백엔드에서 레이어가 밑에 하나 더 들어가요. 데이터 저장소가 두 군데라는 얘기예요. 하나 레이어가 더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 프로토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 파일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디지털 아트다 그러면 실제 파일 메타데이터는 있고 실제 파일들은 어디 저장되느냐? 분산형 스토리지, 선택적으로 IPFS 또는 파일코인 같은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산 데이터,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파일 자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PFS가 채택되기 시작했지만 확장성, 도구, 성숙도, 보안 등 아직 개선 중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DID 공부하셨던 분들도 뭐 리포트 할 때 보면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검증하잖아요. 그때 이제 퍼블릭 키가 다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이제 설명한 걸 검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URL을 IPFS URL 랭킹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산형 스토리지다. 오늘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NFT가 지금 마켓플레이스 나오고 NFT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 아키텍처는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 블록체인 시스템, 분산 스토리지 이렇게 좀 아키텍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NFT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웹 프론트엔드에서 뭐 결제 페이지라든지 뭐 갤러리 정보, 이게 저희가 제품 정보, 작가 정보, 구매 정보, 이렇게 웹 프론트엔드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좀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웹3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블록체인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게 프론트엔드가 있고 이제 백엔드 데이터 계층이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서버 측 인터페이스가 있고 백엔드 시스템이 뭐 몽고DB나 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저장소, 블록체인 쪽이 여기 레이어죠. 그래서 블록체인 계층에서 확장성 및 뭐 가스베이는 절감이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 여기 이제 이더리움이 이쪽에 스탕이에요. 그래서 전체 NFT 시스템 아키텍처가 위에서 앞에서 봤던 이런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 블록체인 시스템, 분산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좀 매핑된다고 보십니다. 이쪽에서 IPFS 자체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연동되는 게 IPFS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NFT가 여러분들이 좀 이더리움 베이스로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콜 자체가 현재는 뭐 대체 찾고 있는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클레이튼, 유니버스, NFT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아키텍처는 다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NFT를 쓰시든 간에 아키텍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저희 오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